전병헌 전 정무수석 후임으로 새 정무수석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주사파들이 30년 전에 두목하던 사람들이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청와대 두목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말하자 말자 곧바로 제 방송이 올라갈 즈음에 오전에 녹화를 했는데 이 한병도가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친문 정도가 아니라 진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경력이라고는 운동권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과거 17대에 한 번 했습니다. 오래전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사실상 그 이후에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죠. 나이도요, 임종석 실장보다도 한 살 어립니다. 그러면 임종석 한병도 간에는 서열이 명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운동권 출신인데 어떤 운동권 출신이냐? 이 한병도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89년에 원광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고 전대협 산하 전북지역 조통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시 전대협 한 총련은요, 이 내부에 조통위라는 조직을 두어서 조국통일위원회, 이 대북 관련 선전 선동과 무슨 북한에 임무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어떤 때인가 하면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3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임수경을 방북시켰던 해고요. 한병도와 임종석은 학교는 같이 다녔는데 나이는 임종석이 한 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한병도는 광흥창 팀이라고, 왜 서강대교 건너면 광흥창역이라고 나오지요. 거기에 빌딩 한 군데에 사무실을 둬가지고 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핵심 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임종석, 한병도, 윤건영, 지금 국정상황실장이죠. 실세라고 불리는 인물, 그리고 신동호 연설비서관, 이 사람은 임종석이하고 대북 그 TV 저작권 돈 받아주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조한기 의전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오종식 타경민 행정관 등이 싹 다 청와대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딱 한 명인데 양정철 전 비서관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인데, 자, 가장 실세라는 양정철 하나만 지금 못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서로시 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또 주요 행정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관들은 비서관보다도 실제 힘이 세면 세지 못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386 주사 운동권 출신들은 대부분 관흥창 팀에서 청와대의 핵심 부서로 다 이동을 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흥창 팀에 있던 사람들은 친문이라기보다는 순장조라고 볼 수 있는 문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진문이라고 봐야 된다. 말은 한병도와 임종석은 상하관계나 동지가 아니라 별도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이 임종석이 자기 똘마니 한 명을 또 정무수석으로 했네. 기존에 불편하던, 나이도 훨씬 많고 정치 캐리어도 세서 너무 세서 불편하던 전병헌이를 드러내고 한마디로 자기보다도 캐리어가 더 떨어지는, 학생운동을 할 때도 자기 똘마니였고 지금도 똘마니인 사람을 하나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겠죠. 자, 한병도 수석은 17대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18, 19대에는 당내 경선에서 이춘석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익산갑에서 계속 경선에서 패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익산을로 옮겼습니다. 이춘석
을 피해서요. 근데 거기서 또 낙선을 했고, 그러면서 야인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재단 자문위원, 한명숙 정무특보 등을 해했습니다. 한수석이 국회의원을 했던 17대는 2004년에 탄핵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얼렁뚱땅 대거 탄돌이라고 불리는 이 국회의원들이 됐죠. 그때 운동권 출신 수십 명이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광창팀에서는 전국의 조직에 현장 실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기자들하고 이 만난 자리에서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이름이 한병도다라고 농담도 했다는데요. 원래 청와대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을 시켜볼까 하고 사람을 찾았는데, 임종석 실장의 의도가 그렇다면 누가 지금 거기 밑에 가서 정무수석을 하겠습니까? 정무수석은요, 비서실장이 거리되면 청와대를 관장하는 2인자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감히 하겠다고 나서다가는 엄청난 세력을 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정무비서관으로 있던 한병도가 정무수석으로 내부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자, 야당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는데, 한병도가 국민의당과는 교류를 했는지 몰라도 바른정당이나 한국당과 무슨 교류를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전대엽 비서실장의 전대엽 정무수석, 청와대는 운동권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강기정 전 의원이나 박수현 대변인 전 의원이죠. 이걸 정무수석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두 사람 다 아주 고사를 했대요. 뭘 좀 아는 사람이죠. 강기정 전 의원도 유명한 운동권이고 박수현 대변인도 운동권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했다 하면 이 자리는 처음부터 한병도로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칼럼에 조선일보입니다. 지지율 70%의 눈먼 정권의 오만이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자, 문재인 정권이 이런 인사들을 지속해 가는 부분에는 지지율의 한마디로 눈이 멀어서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이 정권이 자신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이 정권의 지분은 40%였는데 이걸 잊고 오만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자, 갤럽이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72%라 했는데요. 6개월이 넘어선 시점에서 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사람은 YS 83%밖에 없었다 이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은 자산이겠지만은, 문 대통령은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체감을 해서 이 지지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느꼈죠. 노무현 정권 첫 해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잘 나가던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기고도 성자의 여유를 부릴 처지가 못 됐고, 한나라당이 국회 가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호남 세력이 주축인 여당 내에서도 노무현 세력은 소수였습니다. 자, 이를 의식한 듯 대선에서 정치 고문을 맡았던 김은기 전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대선에서 우리 당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 노무현의 승리이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당을 깨고 나갈 걸 예고한 거죠. 결국은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세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당을 깨어 나갑니다. 열린 우리당을 만들죠. 대통령 취임 석 달 만에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고 석 달 뒤에는 대통령 재신임을 묻겠다, 국민투표하겠다 이러더니만 임기 첫 해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당은 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을 깬 후유증으로 탄핵에 몰렸고, 탄핵에서 회복되고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고 17대 총선에 대승을 했지만은 또 거기에 만족하다가 금방 이렇게 정권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해서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자기가 만든 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당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그때 노무현 정권에 순간적으로 높았던 지지율만 기억을 하지 어떻게 망해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정권의 모태는 노무현 정권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연했던 비주류 소수파라는 피해의식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자신들이 다수파라는 자신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측면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 정권은 집권을 하고도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고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도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정권에서는 7대3 구도를 이야기하며 여론의 70%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니 야당과 부딪힐 때나 비판적인 사람을 향해서 언제까지 30%도 안 되는 소수 진영, 극단 진영에 우리가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국을 운영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혁명 이야기하고 대선 승리 그리고 지금 8개월이 되어 가는데 70%가 넘는 지지율 등을 이야기를 하고 보수 야당의 지리멸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권은 70%를 지지율을 가지고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 보수 9년을 싸그리 부정을 하면서 마치 그 시기는 그야말로 부패로 점철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폐를 갖다가 전부 자기 대에서 끊겠다면서 보수의 씨를 말리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집착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 정권이 1년 차에 대개 흔들리다가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탄핵이 걸린 상황에서 총선에서 대개 탄핵 반대 역풍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어요. 과반수가 넘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 국가를 위한 개혁에 차근차근하게 나섰으면 될 건데 한국 현대사 전체를 일제시대 때부터 구한말까지부터 시작해서 과거는 다 주류의 역사는 비겁했고 비주류 소수의 역사가 정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사 규명을 하겠다고 힘을 거기에 쏟다가 정권이 망해갔고 자기가 만드는 여당이 2년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다 탈당해버렸고 결국은 척건 몇 명만 남고 고립이 되어서 정권이 비참하게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명박 좋아서 찍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정치학에서 오만이 노무현 정권을 그리 만들었어요. 조선일보 이 칼럼에 따르면 토인비에 따르면 성공을 거둔 소수가 자만해서 인해 장막에 둘러싸여 지적 도덕적 균형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잃는 거다라고 오만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국회에서 여당의 지분은 121석 40.5%고 이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에서 득표했던 41%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 정권이 실제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확인된 지분은 이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협치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을 전부 적으로 몰면서 청산의 대상으로 이렇게 몰고 있어요. 자, 그래서 70%를 가지고 7대3 우리가 다수다. 우리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오만해져 있는데요. 이런 식의 오만함을 가지고 오늘 보니 고이카 사장부터 어제는 무슨 문외위원장까지 자기들 사람을 다 밀어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KBS 이 보도본부장은 지금 보수 진영의 이사로 버티고 있는 강규영 KBS 이사한테 지금 사퇴하면 감사원 결과를 발표할 필요도 없고 언론 노조가 또 밥을 적고 복귀를 하니까 망신 더 당하지 말고 빨리 그렇게 사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퇴 뒷거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온갖 일을 전 분야에서 다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 정권의 오만함은 결국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마디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라고 땅을 칠 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